여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전통 상점에서 계산은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을 일삼는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칼리라고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여행사 하나를 운영 중이고 매우 영세했던 제 여행사의 상황상 저는 주로 유럽 쪽에서만 활동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럽의 급격히 나빠진 경제 상황과 그와는 반대로 급부상하는 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제는 아시아 시장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제 사업을 처음 전개할 국가를 정하기 위해 여러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과 중국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더군요. 두 국가 모두 전통적인 관광대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관광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는 나라들이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큰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또 굳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영세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의 결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만의 넓고 기회가 많은 시장에 큰 흥미를 느꼈기에 일단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중국의 첫인상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최첨단 기술을 통한 선진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는 중국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중국에서는 공항에서조차 영어가 통하지 않는 관광대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고 있다던 최첨단 인프라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걸로 보아 이들은 가짜 영상으로 관광객들을 속이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대로 나름의 매력이 있긴 했어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한적한 모습과 특유의 동양적인 경치가 조화되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났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중국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은 중국 도착 이틀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짧은 시간 만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해외 투어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식사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고 저는 중식이 영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호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인들은 바글바글 모여서 줄을 서고 있는 듯 보이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줄을 서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줄은 도저히 줄지를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중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있는 앞쪽 줄을 살펴보게 되었고 이내 줄지를 않는 마법의 줄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맨 뒤로 와서 줄을 서는 게 아닌 앞쪽에서 호시탐탐 대기를 하다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치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면 맹렬히 저항하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으나 꼭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마지못해 자신의 자리를 내주곤 했는데요. 심지어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있는 몇몇 험상궂게 생긴 중국인들은 맨 앞에 줄을 서며 다른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판매하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판매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앞자리를 내줄 뿐 맨 뒤로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켰기 때문에 줄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규칙보다 주먹이 우선시되는 중국의 야만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중국인들의 새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채 기진맥진하여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허거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냄비 하나만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대형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꼬치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이내 자신의 침이 그대로 묻은 음식을 다시 냄비 안에 국물에 푹 담가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중국의 상상치도 못한 모습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두 눈을 비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명의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베어문 음식들이 차가워졌다며 냄비 안에 공용 국물에 푹 담갔을 뿐만 아니라 웬 페트병 하나를 가져와서 몰래 그러한 오염된 국물을 떠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들은 이러한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명의 침이 공유된 국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할 모양인 것 같았는데
저는 중국의 이러한 심각한 위생 수준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의 위생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다른 중식당의 위생은 안 봐도 뻔했거든요. 물론 중식은 그저 기름투성이의 자극적인 음식뿐이라 요즘 비건이다 뭐다 해서 음식에 매우 예민한 영국인들이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거집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생의 학을 뗀 제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냥 가게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자 중국인 식당 주인은 입장료의 명목으로 제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 경험이 상당히 많은 저로서 이러한 황당한 요구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질리도록 경험해봤기에 저는 돈 몇 푼에 얼굴을 붉히기 싫어 사기임을 알고도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식당 주인은 그 와중에 제게 잔돈 사기를 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양심 없는 국가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그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택시를 타고 곧장 숙소로 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택시기사 또한 제게 택시비 정가의 10배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쳤기에 저는 중국에 없던 정마저 전부 떨어지며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확신한 채 중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 사전 공부를 철저히 한 채 떠나온 중국이지만 중국의 실제 모습은 공부를 통해 배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듯이 한국도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이진 않을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러 걱정을 하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복궁 근처의 상점 거리를 돌아다녀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같은 아시아지만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발전되지 않았고 도시 자체가 낡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한국은 발전된 도시 속에서도 옛것을 잘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사찰과 여러 궁궐,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재들이 즐비해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특이한 공간에 여행 온 듯한 오묘한 느낌마저 주었고 특히나 한국인들이 풍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인만 보면 어떻게 사기를 쳐서 털어먹을까를 궁리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거든요. 일단 한국은 택시 사기 자체가 없었고 상점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제게 시식용 무료 음식을 건네주며 그야말로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환대해 주었죠. 중국에서는 음식이나 물건을 외국인에게 강제로 쥐어주며 거의 강매하다시피 물건을 팔아댔다면 한국인들은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주면서도 음식을 구매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여유롭고 친절한 환대를 경험하다 보니 저는 이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고 심지어 이 나라에서 기념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투어사를 운영하며 밥 먹듯이 외국을 나가봤고 이제는 어떤 나라가 제 조국인지도 헷갈릴 지경에 이른 제게 외국의 기념품 따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제 마음을 완전히 열게 해준 걸로 보아 이 나라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임이 분명했죠. 실제로 저는 이곳 상점 거리에서 한국의 전통 탈을 판매하는 상점을 발견했고 양반 탈에 완전히 꽂히게 되어 거의 10분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기념품은 분명 짐이 되어 창고에 처박히게 될 테니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철칙을 어기게 되었고 그렇게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양반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바로 앞에 줄을 선 한국인 할아버지는 전통부채 하나를 구매하는 듯 보였는데 분명 계산대에는 3,60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음에도 할아버지는 5,100원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금액을 지불했거든요. 저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금액을 지불한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은 이러한 아리송한 상황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할아버지께 지폐 한 장과 동전 하나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이 한국인 직원이 할아버지를 등쳐먹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왜 노인을 속이는 거냐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거스름돈을 덜 줬을 것이 분명했고 이러한 잔돈 사기는 중국에서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수법이므로 저는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싶어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국인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는 노인답지 않게 꽤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도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꽤 들긴 했지만
수학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죠. 저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속사포 같은 질문을 내뱉기 시작했죠. 아니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수학적인 능력이 떨어지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왜 3,600원의 물건을 구매하는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뜬금없이 동전 하나를 더 건네신 거죠? 보통 이런 경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내밀어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저 직원은 계산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할아버지께 지폐와 동전을 내밀었는데 그렇게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온 영국에서는 아무리 한 자릿수 계산이라도 반드시 계산기를 사용하며 계산을 하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계산기가 없어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전부 사용하며 어떻게든 계산을 하던데 이런 네 자릿수 계산을 3초도 안 되어 끝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와 중년의 한국인 직원은 동시에 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원은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면 저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더불어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건네줘야 하잖아요. 이건 가게 입장에서도 잔돈을 사용해야 해서 부담이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무겁고 짤랑거리는 동전을 들고 다녀야 해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동전 하나를 없앨 겸 그리고 매번 잔돈을 환전해야 하는 가게 측의 입장도 배려할 겸 100원을 추가적으로 건냄으로써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받도록 일부러 5,100원이라는 금액을 건넨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끝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네 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끝낼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수학적 능력은 전 세계 최고라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죠. 영국은 꽤나 발전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 자릿수 계산의 계산기까지 사용해야 한다니 이건 좀 충격인걸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네 자릿수 이상을 계산해야 하는 마트 직원조차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노인들조차 네 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암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100원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며 변형된 수학적 문제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수학적 능력까지 타고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노인이 부채를 구매한 뒤 가게를 벗어나자 동시에 웬 다른 중년의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내 계산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은 제게 즐거운 여행 되라는 따뜻한 말을 건넨 뒤 가게 밖으로 나가 옆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새로 가게에 들어온 남성은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많이 놀라셨나요? 제가 이 가게의 원래 주인이거든요. 저 친구는 옆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님에게 계산만 해주기 위해 잠깐 저희 가게를 봐준 거예요. 한국에서는 화장실 등의 급한 용무 때문에 가게를 잠시 비워야 하는 경우 서로의 가게를 봐주곤 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문화에 깜짝 놀라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 가게는 경쟁 상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서로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란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주인이 가게를 지키고 있든 말든 호시탐탐 가게의 물건들을 노리며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좀도둑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중국에서 웬만한 물건들은 전부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진열된 물건을 만져보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게를 비우고 볼일을 보고와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니 이건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문화였기에 저는 놀란 마음을 쉽게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쩌면 한국은 그렇게나 개인주의적인 영국인들이 여행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하지만 아직은 약간 부족했어요. 분명 한국의 문화는 아름다웠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행지가 되려면 볼거리나 기술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의심은 마침내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는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부터 궁궐의 규모와 복잡한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대 궁궐 건축물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의 대비는 도시 발전 속에서 역사 보존을 잊지 않은 한국의 예술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숨막히는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상당한 해외 경험이 있던 저조차도 깜짝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경복궁 가이드 투어를 선택했는데 가이드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웬 이어폰 하나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이드를 이러한 싸구려 이어폰 하나로 퉁치려는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지만 이어폰에서 울려 퍼진 음성을 들은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이어폰은 간단한 설정을 마치면 외국어를 자동으로 자국어로 통역해주는 AI 기반 이어폰이었고 한국인 가이드가 한국어로 궁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익숙한 모국어인 영어로 모든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AI 기반 이어폰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만으로 독자적으로 생산해냈다는 점을 듣고 저는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쯤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완벽한 선진국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인 가이드의 열정 넘치는 설명 덕분에 저는 경복궁의 깊이 있는 역사적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복궁에 위치한 건물들의 다양한 기능들, 그 건물들의 배치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 디자인 뒤에 숨겨진 상징성에 대해 배웠고,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영어를 통해 들을 수 있었기에 저는 더욱 몰입해서 경복궁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왕이 국정을 운영하는 전각인 근정전은 그 즉시 경외감을 자아냈는데요. 당시의 한국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위대했고 지붕 처마의 복잡한 무늬와 나무들의 조화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아름다운 순간을 그저 허투루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AI 이어폰은 GPS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특정 장소에서 그 장소에 어울릴 만한 한국의 전통음악을 재생시켜줬기에 저는 더욱 몰입감 있는 투어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전통악기로 연주된 음악을 들으며 근정전을 감상했을 때의 벅차오르는 감정은 정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감상하러 갔을 때도 느끼지 못한 강력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고요한 연못 속에 자리 잡은 경회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48개의 돌기둥으로 지탱된 이 2층 구조물은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은 매혹적인 거울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고요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더했을 뿐더러 이러한 경회로와 어울리는 판소리 음악은 저를 마치 그 시대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볼거리와 조화된 최첨단 기술은 중국 관광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 높은 모습이었고 중국에서 크나큰 실망만을 하고 한국에 온 저는 이러한 현실감 있는 투어에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중국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는커녕 관광지 자체가 사기와 비전문성으로 얼룩져 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인 티켓 판매원 때문에 번역 앱을 들이밀며 겨우 티켓을 구매해야만 했고 역시나 티켓 판매원의 가격 뻥튀기 사기는 계속되어 저는 중국 현지인들에 비해 6배나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해야 했는데요. 물론 가이드 또한 엉망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저는 중국어 가이드와 비교했을 때 10배나 비싼 거금을 주고 영어 가는 가이드를 고용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지어내서 엄청나게 부정확하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자신들의 궁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둥, 그 시절 세계 최강의 열강이었던 영국조차 중국을 두려워했고 영국은 중국에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조공을 바쳤다는 둥, 중국인 가이드는 초등학생도 안 믿을 법한 황당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중국의 유적지는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길을 잃기 십상이었는데 심지어 돈을 주고 고용한 중국인 가이드조차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가이드조차 전부 가짜였고 그는 전문적인 가이드가 아닌 자격증조차 없는 근처 지역 주민이었던 일일 알바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마자 환불도 안 해주고 도망가 버렸기에 저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을 추가적으로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죠. 한국은 관광지에 마저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몰입감 있는 경험을 보장하고 있었을 뿐더러 끊임없이 발전하고 조화시키며 놀라운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정문인 광화문에서 열린 경호의식을 감상하는 거였습니다. 동양적인 매력이 가득한 전통의상, 리드미컬한 드럼 비트, 그리고 경호원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은
저를 그런 의식이 매일 있었던 시대인 조선시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확실히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과 역사에 대한 존경을 생생하게 상기시켰죠. 저는 이러한 수준 높은 볼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돈으로 보지 않았고 환상적인 볼거리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관광객들이라면 외국인 자국인 할 것 없이 전부 돈으로 보고 사기를 일삼는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무료 공연은커녕 말도 안 되는 표지판까지 세우며 사기를 치고 있을 뿐이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역사적 기념물이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따라갔다가 웬 식당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인 식당 주인이 문화재를 사칭하는 가짜 표지판으로 관광객들을 자신의 식당으로 유인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유적지에서조차 사기를 치며 관광객들을 등쳐먹는 중국인들의 못된 심보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영국인 관광객들을 데려온다면 악몽만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복궁 내에서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무조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절대로 쓰레기 무단 투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유적지에 낙서나 훼손 등을 하며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유적지를 망가뜨리는 일도 힐절 없었죠.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완전히 구분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애초에 관광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방문객들은 무너져 내리는 계단, 없어진 난간, 그리고 노출된 전선을 접하며 위험천만한 관람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역사적인 장소마저 중요한 유물들은 보호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은 이러한 유물들을 훔친다거나 훼손함으로써 그들만의 야만적인 추억을 남기고 있죠. 한 번은 중국 궁궐의 왕만 사용할 수 있다는 화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화장실에는 정말로 인분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한 사람만이 볼일을 본 것이 아닌지 역사적인 화장실은 그야말로 똥범벅이 되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관광지에서 덤불 속에서 대충 볼일을 보는 중국인들은 수도 없이 봤어도 이러한 역사적인 화장실에조차 볼일을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에 이러한 경험은 제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경복궁 외에 한국의 여러 관광지들을 한껏 즐겼고, 최첨단의 인프라, 아름다운 유적지와 자연환경,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까지 모두 갖춘 한국이야말로 제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요충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듯 보이기까지 했죠.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였던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평가하러 온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멜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MIT에서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인 대학원생으로 최근에는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 세계 최고의 도시를 가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전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많은 학술 경연 대회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제 경력 덕분에 여러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받고 결국 대형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맡은 국가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고, 제 평가는 세계 도시 순위를 평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채 일정을 소화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평가할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워낙 넓은 국가였기에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었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중국의 대도시에 대한 평가만을 맡았기에 꽤나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였기에 도시 인프라도 수준급으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도시는
겉보기에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꽤나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비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무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듯 보였고 중국은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인프라를 소개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있구나 싶어 깊은 흥미를 느끼며 도시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듯이 중국의 도시는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매우 기괴하고 수상한 점 투성이더군요. 일단 중국의 수많은 무인 소매 키오스크만 봐도 그랬습니다. 중국에는 과자나 세면도구, 그리고 음료수 같은 필수품을 제공하는 무인 자동 판매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젠 중국도 기술력이 올라가서 노동력에 구애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했구나 싶어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투입하니 키오스크는 결제를 마쳤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다른 키오스크도 사용해봤고 모바일 결제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키오스크는 전부 다 돈만 빼갈 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저는 곧 이러한 키오스크들은 전부 사기 키오스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에는 애초부터 물건이 들어있지 않고 키오스크 기술 또한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거대한 저금통과 같은 기계일 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중국 경찰에 하소연도 해봤으나 중국 경찰은 그저 번역기를 들이밀며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올 뿐이더군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중국에서는 남을 속이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고 저런 허접한 키오스크에 속아 넘어간 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네가 생각한 최첨단의 키오스크가 아무런 방범 장치도 없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비싼 기계라면 중국인들은 3초 만에 키오스크를 샅샅이 분해해서 진작에 작물시장으로 팔아넘겼을 거야. 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기와 도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범죄를 남일 보듯 한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경찰의 역할은 뭐란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곧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자신들의 도시는 아름답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거대한 공공분수대까지 설치했다며 홍보 책자를 뿌리던 중국 지역 관광청이었지만 막상 그러한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다는 곳에 직접 도착했더니 분수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배관과 펌프, 장식 석축을 포함한 분수대 전체를 약탈해갔던 거였고 중국인들은 이러한 도난이 일상화된 형편없는 문화를 가졌음에도 자신들의 없어진 분수대를 보고 투명 분수라며 시시덕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 이곳 지역의 명물이라던 분수대가 흔적조차 없어진 상태였음에도 중국인들은 랜드마크가 사라지든 말든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정체를 인지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바로 중국인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깔깔대며 쳐다보고 있던 거였거든요. 영상 속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한국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낄낄대며 시청하며 마치 자신들의 랜드마크인 분수대가 도난당한 상황에 대한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듯 분수대가 있던 광장 한복판에 스크린까지 설치해 놓으며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소름 돋고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영상들은 제가 한국 드라마 속에서 들었던 한국어와는 매우 다르게 들렸거든요. 분명 한국어는 억양 자체가 없는 듣기에 매우 편안한 언어인데 영상 속의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긴 하되 성조는 마치 중국어를 구사할 때처럼 시끄럽고 경박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건 아무리 봐도 한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는 이러한 의문의 영상들을 전부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실망스러웠던 중국의 도시들을 최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 안에는 전기와 수도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다 망가진 도로를 포장하는 대신 그저 싸구려 물감만으로 대충 눈속임 해놓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를 취해놓은 중국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가짜였고 겉만 그럴듯하지 내실이랄 게 전혀 없는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중국의 홍보는 전부 가짜임을 파악했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에 머물며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부 촬영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꾸만 영상 속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쳤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던 차였는데, 만약 한국도 중국처럼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공항조차 없어서 대충 지어진 열악한 활주로와 천막만이 놓여있는 영상 속의 열악한 공항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 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계들이 즐비한 모범적인 도시 인프라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공항 내에는 짐꾼 로봇이 존재해서 이용객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공항 밖으로 나설 수 있었고, 청소 또한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인식하는 별도의 청소 로봇이 전부 처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에는 별도의 공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공원은 모든 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로봇들이 처리하는 그야말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원이었기 때문인데요. 로봇 청소부들은 공원 내의 먼지나 쓰레기들을 모으고 경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잔디깎기 기계들은 자동으로 잔디를 인식해서 방문객들을 방해하지 않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잔디를 깎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무인 기계들은 전부 태양열로 움직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인천공항의 이러한 공원은 세계 녹지공원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인 가난한 중국과는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로봇들이 대신 거리를 청소한다며 열띤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가본 중국에서는 로봇 청소부 대신 환경미화원이 로봇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기계인 척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현재 중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인들 대부분은 덥다며 윗옷조차 안 입고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형국인데, 이러한 로봇 환경미화원들은 힘든 내색조차 못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로봇 환경미화원들은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에 쓰러져 있었지만, 공안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날이 더워서 기계가 먹통이 되었다라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그러한 청소부들을 짐짝 다루듯 치우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기술력만으로 정말로 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도시 인프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는 웬 대형 도서관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기시간이 많은 지하철 안에 도서관을 구비해두는 한국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는 사서나 별도의 직원들은 잠시 화장실에 간 건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이 틈을 타서 웬 젊은 여성 한 명이 잽싸게 책 한 권을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중국 영상에서 봤던 한국인들이 떼거지로 식당을 습격하여 가게 식자재를 모조리 털어버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에서 봤던 한국의 영상이 진짜였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알게 모르게 강한 내적 친밀감을 느끼던 차였기에, 이러한 한국인의 도서 약탈 장면에 더더욱 알 수 없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성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말았죠. 이봐요. 아무리 도서관 내에 직원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책을 훔쳐서야 되겠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뭐, 그녀도 중국의 경찰처럼 뻔뻔하게 대응할 게 분명했지만, 저는 그렇게 눈에 눈물까지 고인 채 실망한 마음을 화를 풀듯 분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책을 훔치다뇨? 여긴 애초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고, 심지어 저는 이곳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저는 이 책을 대여해가는 것이고, 이곳 지하철 도서관은 별도의 대여 시스템이 없고 시민들의 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별도의 대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녀의 황당한 답변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양심에만 맡긴 채 무인 도서관을 운영하다니, 이건 그때 중국 경찰이 건넨 중국에서는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어이가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제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을 본 그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추가적으로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보세요. 이곳 지하철 무인 도서관의 책꽂이에는 책들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이 넘쳐서 책꽂이에 꽂혀 있지 않은 책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이곳 도서관에는 책꽂이에 책이 50%만 차도록 해놨는데 이곳을 지나는 한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책을 자꾸만 기증하면서 책꽂이는 어느새 꽉 차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남아돌기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듯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기증하는 도서관답게 무인 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부터 해서 만화책과 각종 소설까지 모든 종류의 책들이 즐비해 있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책 한 권을 빌려가도 좋아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개방해 놓았음에도 오히려 책이 늘어나는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무인 도서관 내에는 작은 낙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전공책들까지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는 대학교에 몰래 잠입한 뒤 전공책을 전문적으로 훔쳐서 판매하는 조직까지 존재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전공책을 기증까지 하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중국에서 촬영해온 가난한 한국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 속의 모습이 한국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표정을 한껏 구기며 이건 틀림없이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강력한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국제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도시 외곽에서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농작물을 순식간에 약탈해 간다거나 가게를 털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중국인들은 마치 굶주린 여치떼처럼 모든 것을 앗아간다며 학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영상에 나오는 한국어는 절대로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가 아닌 그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어설픈 중국인이 한국어를 따라하는 것이고 일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 구사하는 한국어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봤던 가난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은 전부 교묘한 편집으로 이루어진 가짜 영상이었던 모양이고 이건 전부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오히려 중국의 후진적이고 가난한 삶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나 멋진 사람들을 의심했다는 점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이 한국인 여성 또한 쿨하게 사과를 받고 갈 길을 가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훈훈해진 감정과는 달리 저는 곧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막 나서자마자 엄청난 빗줄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지하철에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제게 우산을 씌워주더니 이내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폭우를 노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를 따라갔다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을 빌미로 돈을 뜯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산을 씌워주는 척을 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도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한 곳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우산을 더 이상 씌워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하지만 현재 제가 처한 특수한 상황상 저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우산을 쓰고 그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돈을 요구하겠지 싶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얼마큼의 돈을 요구하려고 하길래 이렇듯 뜸을 들이는 건가 싶어 약간의 울분의 감정마저 느꼈고 이내 그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말하라고 항의를 하려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데려간 곳은 웬 주민센터 앞이었는데 이곳에는 공유 우산꽂이라고 적힌 우산함이 구비되어 있었고 우산함에는 수많은 우산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곳 주민센터에는 아무런 보증도 없이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으니 잠시 우산을 빌렸다가 나중에 반납하라는 말을 끝으로 돈도 요구하지 않고 쿨하게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런 보증도 없이 우산을 대여해줌에도 한국인들은 우산을 양심적으로 가져다 놓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멍하니 우산꽂이함을 바라보던 순간에도 몇몇 한국인들은 대여했던 우산을 반납하며 집에서 챙겨온 우산을 쓰고 주민센터를 벗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아직 운영 중이지 않았고 유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첨단 QR코드 기술을 통해 무인으로도 대여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중국산 기술은 무척이나 어설퍼서 QR코드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인 직원이 하나부터 10까지 대여 과정을 진행했고 이건 절대로 무인 대여라고 볼 수 없었죠. 이렇듯 직원이 상주하며 우산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찰과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던 걸로 보아 중국에서는 누군가가 물건을 지키든 말든 모든 것을 훔쳐가고 역시나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딱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내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대체 이곳이 21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국가인지 아니면 천국인지 헷갈리며 숙소로 향했죠. 그런데 그렇게 숙소에 다와가던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폭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지 근처의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고 인명사고까지 났는지 강 주변에는 한국인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강물은 너무나도 불어난 상태였고 아무리 구조대원들이더라도 함부로 입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보트 한 대가 불어난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했고 이내 그를 태우고 무사히 강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육지로 빠져나온 보트는 오직 한 사람만이 탑승해 있었거든요. 보통 구조보트는 구조대원 한두 명이 추가적으로 탑승해 있어야 정상이었기에 저는 빠르게 구조대원들 쪽으로 다가가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구조대원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함부로 구조대원들이 투입했다가는 익수자와 함께 목숨을 잃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무인 구조보트를 이용해서 익수자를 구조하곤 하죠. 이 보트는 익수자를 파악한 후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해 입수자를 끌고 육지로 나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조보트를 도입한 이후 구조대원들뿐만 아니라 익수자의 생존율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고 저희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 덕분에 안전한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지원도 전부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완료하는지 웬 드론 한 대가 간단한 의료용품과 장비를 사고 현장까지 운반해왔고 덕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어난 강물에서 허우적댔던 남성은 무사히 긴급 조치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반전이라면 이곳에 불어난 강물에 기어코 들어간 사람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한국인 구조대원은 아무래도 이곳 근처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다 보니 꼭 장마철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리해서 강물에 들어가다가 구조되곤 한다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까지 민폐짓을 저지르는 중국인들에게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중국의 도시 인프라 평가를 맡은 미국인 교수는 중국에 오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곧바로 중국에 대한 평가를 포기한 채 미국으로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그가 방문한 중국 도시에서는 마침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가정집에서 녹물만이 나오며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폭우가 내림에도 강물에서 씻기 위해 무리해서 강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은 순간적으로 불어났고 결국 강에서 씻던 중국인들이 순식간에 쓸려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중국의 구조대원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읊조리며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들은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만을 반복하더니 자신들은 구조대원이 아니라 사고 수습팀 소속이라며 자신들의 임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닌 사고 지점을 통제하고 익사자를 건져내는 거라며 거의 피서온 관광객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장면을 구경만 했다고 했거든요. 중국에는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이었고, 그렇게 저는 최고의 도시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한국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확신했을 정도로 한국에 깊은 감명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고 한들 오직 한국밖에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약간의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한국은 적어도 중국과는 한 차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작은 나라인 한국에 사는 형편없을 게 분명하다며 이런 나라에서 산악훈련을 할 바엔 차라리 중국에 가겠다며 불평을 하는 미국 산악특수부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위해 억지로 오게 된 한국의 산에서 등산로 초입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에 있는 파라레스큐 부대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부대는 특수 탐색 구조의 임무를 맡아 모든 종류의 군소속 인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산이고 바다고 적진 한가운데곤 가릴 것 없이 뛰어들어 부상자를 구출하곤 하는데요. 이렇듯 미군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낙오당한 부상자를 구하는 숭고한 역할을 맡은 저희다 보니 저희 부대원들은 늘 존경받고 자타공인 미국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받기로 악명이 높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 넘치는 군 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 동료 부대원 메이스는 놀라운 제안 하나를 건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는 미국의 모든 산을 정복한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인데 이젠 다른 나라의 산들도 정복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 또한 산전수전을 전부 겪어서 그런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승부욕이 하늘을 찔렀기에 모두가 메이슨의 말에 동의하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저희는 여러 전지훈련이나 해외 파견을 통해 웬만한 대륙과 국가들은 전부 경험해봤지만 동아시아만큼은 가본 적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행선지는 동아시아 국가로 정해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메이슨은 중국에 사는 험준하기로 악명이 높고 적을 알아야 혹시 모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중국의 산에 오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데클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한미군 동료에게 들었다며 한국의 산이 훨씬 더 험준하다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전문 산악인보다 체력이 좋고 산을 잘 타기에 한국에 가면 훌륭한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등산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며 한국행을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데클런의 진지한 발언에도 부대원들은 전부 폭소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데클런, 물론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야. 그러한 작은 나라에 어떻게 험준한 산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중장년층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 뻘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등산은커녕 간단한 산책조차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연로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하지만 이러한 동료들의 조롱에도 데클런은 한국을 얕보면 큰일이 날 거라며 한국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굳은 신념을 내비쳤지만 역시나 짓궂은 동료들은 한국의 산에 갈 바엔 부대 뒷산을 오르는 게 더 힘들 거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산으로 떠나게 되었죠. 사실 저희는 매우 기대에 찬 상태였어요. 처음 가보는 동아시아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뭔가 동양의 산 하면 높고 험준한 중국의 산이 연상되었고 그러한 극한의 산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 산둥에 위치한 산에 막 도착함과 동시에 저희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산은 중국에서 꽤나 유명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온다며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산 입구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산 입구의 상점들에서는 뚜껑이 개봉된 페트병에 정체불명의 물을 퍼담고 있었고
그러한 출처 불분명의 물을 제값이 5배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수돗물인지 변기물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물을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퍼담으며 판매한다는 말인가? 저는 이 나라의 위생 수준에 학을 뗐지만 그래도 중국의 산만은 분명 멋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등산을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의 산에 대한 환상은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전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에는 등산에 필요한 표지판이나 길을 걸을 만한 등산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등산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갑자기 막다른 길이나 위험한 낭떠러지가 나타나는 일도 잦았고, 가끔 찾은 안내판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달았는지 웬 생뚱맞은 곳이 나와서 길을 잃기도 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홍보책자에서 봤던 대로 이곳 산에는 거대한 폭포가 흐르며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산을 조금 더 오르다 보니 알고 보니 장엄해 보였던 폭포는 꼭대기에 달린 별도의 수도관에서 나온 수돗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듣게 된 사실로는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해 중국의 웬만한 폭포들은 전부 말라버린 지 오래고, 중국은 관광객을 잃지 않기 위해 폭포 위에 거대한 수도관을 설치해서 물을 임의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 산은 등산로 자체가 없었지만 깎아지는 절벽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매우 위험했고, 무엇보다 산에서 정체불명의 악취가 계속해서 풍겨왔기에 저희는 도저히 등산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도 온 김에 정상까지는 올라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곳 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부근까지 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홍보 영상과 책자에서 자랑하고 있던 케이블카는 애초에 설치조차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케이블카라고 있는 것은 그저 싸구려 밧줄에 금방이라도 떨어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벨트만 덜렁 매달려 있을 뿐이었고, 저희 모두는 중국에 속았구나 싶어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악취를 참고 산을 오르던 와중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케이블카와 생수, 그리고 폭포 등 모든 것이 가짜였지만 알고 보니 저희가 오르고 있는 이 산조차도 전부 가짜였거든요. 저희는 전망이 잘 보이는 바위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곤 근처의 쓰레기 매립지 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올랐던 산도 전부 이러한 쓰레기 매립지와 혼재된 가짜 산인 모양이었고, 정체불명의 악취의 원인도 바로 이러한 쓰레기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모든 게 가짜였던 중국에 일동학을 떼고 말았고, 그렇게 실망한 채 단숨에 하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대원들은 중국의 다른 산을 가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거라며 애초에 이런 나라를 온 게 잘못이었다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결국 저희는 중국에 오자마자 다시 미국에 돌아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때 데클런이 다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자고 했잖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국가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야. 한국은 분명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거야. 메이스는 여전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게 그거일 거라며 고집을 부렸지만 부대원들 모두는 오랜 시간을 써서 온 나름의 휴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원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과반수로 인해 계획에도 없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우연히 오게 된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더군요. 중국은 산악국가라곤 하지만 그래도 나름 험준한 산을 도전하기 위해서라면 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눈만 돌리면 높은 산들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왕 등산을 할 거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도전해보자는 데클런의 제안과는 달리 메이스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여전히 심통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도 중국처럼 모든 것이 가짜면 어떡하게? 일단 이곳 근처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산이 있으니 그곳부터 올라보자. 만약 한국의 산이 정말로 오를 가치가 있다면 유명한 산은 그때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아. 그러면서 메이스는 한국의 산 따위는 생수 없이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언덕 따위일 뿐이라면서 가방조차 안 메고 산으로 향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무모함에 걱정이 들었지만 워낙 고집이 센 메이슨이었기에 그저 될 대로 되라 싶어 그를 따라 한국의 산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산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은 그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평범한 산일 뿐이었음에도 엄청난 높이와 기세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점은 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중장년층의 한국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등산 배낭에 알록달록한 고급 등산 자켓 등 고품질의 등산 장비를 갖춰 입고 있었고, 장비만 보면 이들은 전문가 그 이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높은 산을 등산하다니 저는 한국 중장년층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나이대의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비만 문제에 기력도 없어 걷기조차 힘들어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강인해진다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러나 메이스는 여전히 회의적이더군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야. 내 경험상 저렇게 요란한 장비를 갖춰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산을 못하더라. 저는 대체 그가 왜 이렇게 심통이 난 건지 몰랐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자마자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기에 못 들은 척하며 등산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산로를 막 통과하려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등산로 초입부에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 키오스크는 현재의 등산로 상태와 날씨 업데이트, 그리고 야생동물 및 위험사항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가진 대화형 지도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그저 관광지로 유명한 산도 아닌 서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일 뿐이었음에도 외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언덕 같은 뒷산 따위에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는 메이슨의 툴툴거림을 뒤로 한 채 이 키오스크를 통해 개인화된 경로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경로 및 예상 시간, 그리고 등산 포인트까지 적혀있는 지도를 스마트폰으로 옮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 또한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파라레스큐 대원이 뭐가 그리 두려워서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냐며 야유를 보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이러한 평범한 산에마저 등산을 도와주는 정보형 키오스크를 설치해둘 수가 있는지 한국의 인프라 수준과 기술력에 엄청난 감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 중장년층의 등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나이가 무색하게도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별도의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하며 심박수 및 남은 거리, 그리고 등산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최신 기술에도 겁먹지 않고 기꺼이 배우는 한국인들의 도전적인 마음가짐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최신 기술이 두려운지 새로운 기술에 통 적응을 하려 하지 않고 이러한 스마트워치는커녕 키오스크 다루는 법조차 몰라서 헤매곤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미국에는 키오스크를 대신 조작해주는 별도의 직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직원들은 키오스크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팁까지 강제로 받아내고 있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만든 키오스크인데 오히려 이런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주기 위한 노동력이 소모되다니 이건 경제적으로도 몹시 손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겁내지 않고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러한 한국인들이라면 미국처럼 노동력이나 재화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일 리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이 된 이유도 한국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인 것 같았죠.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아저씨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은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이렇듯 내적으로도 젊었지만 외적으로도 매우 젊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 산전수전을 겪은 미국 특수부대 소속이었음에도 한국의 노인들의 등산 속도조차 못 따라가서 헉헉대기만 했거든요. 메이스는 저희 바로 앞에서 등산을 시작한 고가의 등산 전문 브랜드 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을 보고 저렇게 장비에만 신경 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체력이나 기르는 편이 낫다며 무시했지만 그러한 노인과 저희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기만 하더군요.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노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아직까지도 체력과 근력이 넘쳐난다는 말인가요? 메이스는 죽기 살기로 할아버지의 페이스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봤지만 결국 한국 노인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다간 자신은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퍼져버릴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조용히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하지만 메이슨에겐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는 한국의 산을 물러보고 생수 하나 챙기지 않았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다른 동료들에게는 여분의 생수가 있었지만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사는 메이슨이 저희가 건네는 생수를 마실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수도 하나 없이 한국의 산을 오르기엔 한국의 산은 너무나도 높고 험준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을 하는 한국인 아주머니 무리가 땀이 범벅이 된 채 마치 5분간 전력 질주를 한 강아지처럼 헉헉대고 있는 메이슨을 딱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초콜릿과 생수 등을 건네주며 파이팅을 외치고는 가버렸기 때문인데요. 메이슨은 아주머니들의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에 싸우자는 줄 알고 반사적으로 가드를 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탈수 직전의 방랑자처럼 생수를 허겁지겁 가더니 그대로 한 입에 생수를 털어 넣어버리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들인지 하산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희 보고 곧 정상인이 힘을 내라며 여러 간식들과 물을 챙겨주곤 했고 저희는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도 한국인들의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답지 않게 한국의 노인들에게 마저 전부 추월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이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은 한국의 산을 우습게 본 대가였어요. 저희는 한국인들의 저력과 체력을 완전히 인정하면서도 제발 완주만 하자는 생각으로 저희의 페이스대로 처절한 등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계가 찾아올 무렵 저는 등산로 중턱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의 공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점은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이러한 험준한 산을 올랐음에도 아직도 체력이 남아도는지 능숙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체력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강철 체력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공포에 질린 눈을 본 데클런을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들이 꺼질 줄 모르는 강력한 체력을 가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내 친구의 말을 빌려보자면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지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며 주말도 반납하고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산업 여군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야말로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고 이러한 불꽃은 아직도 타오르며 한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 데클런의 말을 들은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울컥하는 느낌에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는 한국의 중장년층 사람들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미국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존경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메이슨이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나 무뚝뚝하던 그가 왜 이런 계집아이 같은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인가? 저는 재빨리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문의 안경을 쓴 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메이슨에게 알 수 없는 한심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그의 안경을 가로채서 직접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AR 안경은 이곳 산에 보이는 식물군과 동물군 그리고 이 산의 지질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특정 식물이나 암석을 바라볼 때면 안경은 이러한 종에 대한 정보 및 생태계에서의 역할, 그리고 역사적 데이터를 알려주었고 저는 평범한 동네산에서 마저 이러한 놀라운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속임수와 가짜뿐인 중국의 산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였거든요. 중국의 산에는 관광객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환상을 높이기 위해 가짜 동물들을 산 곳곳에 배치했지만 그러한 가짜 동물들은 너무나도 허접하게 만들어졌기에 멀리서 봐도 가짜인 것이 티가 났거든요. 예를 들면 사슴이나 곰과 같은 실물 크기의 동물 조각상들은 값싼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일단 매우 어색하게 배치되어 있기도 했고 그냥 딱 봐도 가짜처럼 보였죠. 더욱 황당한 점은 중국은 이러한 가짜 곰이 울부짖는 소리까지 녹음을 해둔 모양이었는데 그러한 녹음은 오작동을 일으켜서 곰이 새소리를 내는 터무니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산에서는 다양한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등산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면 중국의 산에는 저품질 콘크리트, 플라스틱 암석, 합성 식물과 같은 저질 재료를 사용하여 산을 망쳐놓은 상태였거든요. 진짜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가짜 식물과 나무들은 기괴함마저 자아내고 있었고 이러한 중국의 가짜 산은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의 산은 살아있는 생태공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등산객들이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길래 뭐 하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등산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산로를 보수하고 있었고, 심지어 산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자발적으로 주우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미래 세대까지 전해지도록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산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거였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미생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웬 미친 사람이 물에 독을 풀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러한 공용의 물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마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제가 기겁을 하며 한국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자 웬 한국인 아저씨 한 명이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산에는 곳곳에 약수터라는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물은 석회 성분도 없고 상수도 시스템도 무척이나 우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약수터 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산의 약수터 물은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니 의심하지 않고 마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약수터 물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표가 붙어 있었고, 이러한 표에는 정기적으로 날인까지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이 약수터 물은 정말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험준한 산마저 완벽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깨끗한 공짜물을 원 없이 들이켰죠. 물론 그렇게나 한국의 산 따위에서는 생수가 필요 없다며 허세를 부리던 메이슨 또한 아까 전에 한국인 아주머니께 받은 생수병에 약수터 물을 가득 담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는 그의 말과 다른 행동에 약간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산중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정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너무 많이 쉬었던 탓일까, 저희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한국의 산을 무시하던 메이슨이 페이스를 잃었는지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는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는지 고통의 신음을 내며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렀는데요. 이건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리는 절대로 없었고, 저희는 치료를 위한 응급키트조차 전혀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다친 메이슨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죠. 이러한 발목 부상의 경우 오히려 잘못 건들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이슨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그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던 찰나 웬 드론 한 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론은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영어를 구사하며 메이슨의 상태와 산악 구조대가 파견 갈 정도의 부상이냐고 물어오는 놀라운 긴급조치 능력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이러한 산 중턱에서도 긴급 드론을 운영하며 심지어 외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 산에서는 드론은커녕 산악 구조대 자체가 없고 영어는 외국인 센터에서마저 구사하지 못하던데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였거든요. 알고 보니 이러한 드론은 등산을 하던 한국인 아저씨가 근처에 긴급 전화시설을 통해 신고해 주었기에 파견되었던 거였고, 저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친절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이 정도 부상으로는 특수부대원인 저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는 부대가 오히려 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메이슨이 다쳤더라도 저희는 그를 업고서라도 함께 할 것이고, 다행히도 메이슨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니 괜찮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의 상태를 보니 제가 봤을 때 발목 부상은 핑계고 메이슨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던 모양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계속된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라지만 부상을 빙자하면서까지 휴식을 취하는 메이슨의 형편없는 정신력에 학을 떼버렸습니다. 그의 한국인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어울린다는 발언처럼 메이슨은 저희 중에 제일 허세를 부렸지만 가장 형편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더군요. 산과 고층 빌딩들이 조화된 한국의 정상 풍경은 단언컨대 저희가 올라왔던 수많은 산들 중에서도 가장 멋졌습니다. 메이슨도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에서 많은 감정을 느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내 증조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만 보면 이유 없이 싫어지곤 했어. 인정할게. 나는 한국에 대한 억지를 부리며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이야.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멋진 풍경과 한국인들이 열심히 살아나가며 선진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하며 나라를 발전시킨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존경심이 들면서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기쁘네. 내가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했던 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과오와도 같아. 그렇게 잠시 내분이 있었던 저희 부대원들은 한국 산의 정상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한국의 저력과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한국에서의 휴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 훈련에 더욱 집중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에 도전해보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